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항파, 혁명파 관련된 내용을 시작할게요. 자, 이 보항파, 혁명파는 이제 주로 동경에서 좀 활동했어요. 일본에서. 그 이유는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물가가 좀 싸고 요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쉽게 문화적으로 친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갔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눴죠. 하나로 보항파, 범법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펀주의자와 그 다음에 혁명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자, 보통 범법파하고 그 혁명파가 나눠진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자, 청일전쟁 때 크게 무슨 파와 나눠지면 범법파와 그 다음에 혁명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이 범법파 같은 경우에는 체제 내 개혁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유지한 채 법과 제도를 바꿔가지고 개혁을 하자. 그래서 대개분이 범법파들의 주장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 자, 근데 이 범법파를 이어받은 동경에서 활동했던 유학생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파가 보항이에요. 그래서 이 보항에는 누가 중심으로 했냐면 칸후아이의 제자가 있죠. 랑치차오. 랑치차오가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요때 보항의 기간지가 뭐냐면 신민총보예요. 신민총보. 예. 그 다음에 혁명파가 청일전쟁 이후부터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혁명파가 그 당시 최초의 혁명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개 학계에서는 손문이 세운 흥중에도 보고 있죠. 근데 혁명파가 널리 확대될 수 있었던 계기가 거화운동이야. 아까 전에 설명했죠. 그 당시 러시아를 반대하는 이 거화운동이 계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 혁명파들이 형성돼. 하흥회라든지, 우리가 아는 강복회라든지, 등등. 이런 파들이 생겨나고, 결국에 이런 파들이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이런 파들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1905년에 동맹회가 만들어지죠. 1905년에. 그래서 동맹회의 대표적인 손문이죠. 손문이 뭘 주장했죠? 삼민주의도 주장했죠. 삼민주의. 그리고 이 동맹의 기간지가 뭐였냐면 민보였어요. 민보. 그래서 그 당시 신민총보하고 민보 간에 논쟁점이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정치 체제라든지 개혁의 속도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보항파, 범법파의 내용을 볼게요. 자, 보항파는 양계초와 칸후아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고요. 이들은 청조를 입정하고 입헌군주의를 주장하죠. 그래서 혁명파가 청조를 타도하지 않은 혁명론에 반대를 했고요. 왜냐하면 청조를 타도할 경우에는 국련을 분열할 수 있고 열강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 군신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칸후아이와 양계초 등이 주장을 했고, 국내에서는 누가 또 지지했냐면 신사층도 여기에서는 지지했어요. 그래서 입헌파 신사층도 여기에서 체제 내의 개혁을 주장했죠.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입헌파 신사층은 처음에는 체제 내의 개혁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그 당시 청조가 친기 내각이 등장하고 또 철도 국유화 정책을 하니까 어떻게 신해혁명 계기도 해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청조를 없애고 공화국을 만들어갖고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는데, 자, 하여튼 이 보항파 세력들이 형성이 됐고요. 보항파의 대표적인 그 기간지가 신민총보라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랑기차오가 만든 신민총보라는 양계초가 만든 신민총보라는 기간이 있고, 그 당시 신민총보는 그 당시 동맹의 기간지였던 민보와 논쟁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의 유지 여부 문제하고 공화 정권의 건립 문제, 사회혁명 문제 등등등을 하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인에 대한 중국사도 있고 뭐 그 등등 강제 중국사 있는데 저는 이제 가감 뺐어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갖고. 예. 그 다음에 혁명파를 보죠. 혁명파의 중심인물은 당연히 누구죠? 손문이죠. 자, 손문은 이제 활동을 보면 초기 이제 조직이 하와이 흥중이야. 이 손문은 강동성 사람인데 나중에 하와이 건너가서 거기 하와이 흥중회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이 하와이 흥중회가 최초의 혁명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문이 그때 청존을 무너뜨려야지만 중국이 산다. 이런 신념으로 하와이 흥중회를 만들었고 뒤에 이제 사천 지역에 있는 보이문사라는 혁명 조직과 또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을 1905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이문사하고 손문이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을 연결되는데 여기 좀 주의할 거는 하와이 흥중회하고 그 뒤에 있는 흥중회예요. 흥중회가 아니라 예. 하와이 흥중회와 뒤에 보이문사 합작된 흥중회는 다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손문 만들긴 했지만 이 손문이 만든 하와이 흥중회는 만들고 나서 손문이 또 강동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강동을 중심으로 흥중회를 또 만들었어. 예. 그래서 그 흥중회와 사천 지역의 보이문사가 합쳐가지고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보이문사 양곤이 만든 보이문사에 대해서 또 학계에서는 어떤 소수견에서는 이 하와이 흥중회보다는 보이문사가 최초의 혁명 조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흥회, 그 다음에 흥중회, 그 다음에 강복회 이런 조직들이 합쳐가지고 1905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동맹회가 만들어졌죠. 예. 자, 흥중회가 이제 18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흥중회는 이제 강동 지역에 만든 흥중회인데 그때 내었던 이제 중화회복, 민국수립.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흥중회 활동 조직 보면 비밀결사 조직을 임해서 강주의 거봉이나 해주에 거봉했다. 비밀결사 조직은 예전에 설명했던 해당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흥중에는 자체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동 지역에 있었던 해군 세력들이죠. 반청 세력들인 해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사를 했지만 실패했죠. 그 대표적인 거사가 이제 강주하고 해주예요. 초창기 거사가.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손문은 거의 11번 정도 거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해혁명 이전까지.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 매번 실패. 왜냐면 이 사람의 실패 요인이 뭐냐면 항상 이제 군대를 동원할 때 자기 자체의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 작군들 있죠. 객군들, 그 다음 깡패들, 그 다음에 조직들 아니면 이제 해당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배신하고 정부가 누설되고 하면서 또 힘도 약하고 하니까 진압이 당해. 그래서 하여튼 이 강주 거봉과 해주 거봉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이게 흥중에서 익힌 거야. 네. 이 강주 해주는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날 강동의 수도가 어디죠? 강동서의 수도가 강주죠. 그리고 해주는 강주 옆에 있는 도시가 해주가 있어요. 여기를 의미하고요. 강동성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혁명의 조직을 이제 혁명파들을 확대시킨 운동이 거화 운동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반대하는 운동. 그 중에 이제 겁법 운동도 성격이 비슷해요. 동시에 있었어요. 겁법이라는 건 법국이거든요. 예, 법국을 반대한다. 법국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중국 파구어라는 말이 있어요. 파구어는 프랑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프랑스를 반대하는 그 운동이 있었는데, 자, 그럼 거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의아단 사건 이후에 만주에 군대를 파견하고 북만주 실도를 이제 지킨다는 이유로 파견했죠. 근데 계속 철수하지 않으니까 위아더 운동 끝난 후에 이에 대해서 일본의 유학생 중심으로 의용대를 결성해요. 그래서 의용대를 결성하고 동경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니까 이에 청나라가 러시아를 대한 저항을 구실로 혁명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용대를 탄압을 해. 그래서 일본에 압력을 줘가지고 얘네들 색출해라. 그러니까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동경에 있던 유학생들이 화가 났겠죠. 자기의 목표는 청조 타도가 아닌데 러시아인데 러시아를 타도하려 했더니 누가 방해한 거야? 청나라가 방해한 거야.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 같은 왜 외세들이 우리 중국을 공격하냐? 누가 무능하기 때문에, 청나라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국주의 열강들 쳐부시기 위해선 일단 뭐부터 뒤집어 엎어야 돼요? 청나라부터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반제국주의보다는 반청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여러 혁명단체들이 여기 이제 그 일본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님 하흥회, 강복회, 과학보습소, 예국학사 등등등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 혁명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지역별로 조직해요. 그럼 왜 이렇게 지역별로 조직하냐면 일단 중국은 땅이 넓어.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나 언어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편한 지역대로 편한 의사소통이 되는 그 지역별로 뭐냐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흥에는 이제 그 하흥이나 송구현이 이제 그 주장했고요. 조직했고 그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구제달로 보응중화요. 저때 이제 구제달로라는 건 달로는 누굴 뜻할까요? 오난캐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구제라는 건 구자는 몰아내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그 오난캐를 물리치고 제거하고 그다음 보응중화, 중화를 한족을 흥하게 한다. 그래서 이 하흥회 같은 경우에는 호남성을 매개로 해서 등장했고 나중에는 호남성을 장악하려고 폭동을 했지만 거살려 했지만 실패했다. 강복회를 볼게요. 강복회는 최원배, 장별인 같은 사람들이 조직을 했고요. 강복 한족을 강복시키고 하나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진 그 상가 영토 그 강을 되찾자 영토를 되찾자 만주로부터 그래서 종족주의와 무정부주의 그리고 농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과학보습소 같은 경우에는 여대3 조한백 중심으로 조직됐고 최초로 군대나 학생세력이 결집돼서 동원한 혁명 조직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일진에도 이제 계승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국학생은 상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원배 장변이 중심해가지고 국내 청년들을 이제 수용하면서 학생운동을 지원했는데 이 예국학사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예국학사가 만든 선전 책자가 있었어. 이게 소보야. 소보. 이 소보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발간을 했는데 이 소보에서는 이제 청주의 지배체제를 반대하고 공화국 건설 이런 것들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했는데 추용이라는 사람이 혁명군이라는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추용의 혁명군을 이 소부에 게재를 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정부가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터트린 사건이 소보 아니야. 그러니까 소보라는 잡지에 그 추용의 혁명군을 실어놨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 그래갖고 소보안이 발생이 됐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진의 문학사 이런 조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신군을 혁명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월을 침투하게 됐고, 그 중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일어난 그 신화혁명의 어떤 존초가 됐던 그 무창혁명 있죠? 무창혁명. 그래서 이 무창혁명을 이끌었던 그 주체들이 되게 이 공진의 문학사 출신이야. 그래서 공진의 문학사의 회원들이 그 당시 군을 장악해가지고 그 군인들 선동해서 무창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 중에 나중에 동맹의 조직이 연결된 것은 세 단체 외워두셔야겠죠. 뭐죠? 소문이 만든 흥중회, 그 다음에 하흥회,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강복회, 요 세 단체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면, 자, 선전 책자도 발행했는데, 아까 이제 추용이라는 사람이 혁명군을 발행했다고 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 자, 아까 방금 얘기했고, 그걸 이제 소보안에 실으면서 이 공화국 건설 그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소보안이 발생이 됐고요. 진천하는 사람은 하흥의 회원인데, 이 사람도 이제 경세종이나 맹야도 같은 선전 책자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일본 유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신문에 그 당시 중국인들 비난하는 글들을 신어놓으니까 그에 열받아갖고 유서를 남기고 30살 때 죽었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강유회의는 공교운동을 펼쳤어요. 공교운동. 이 강유회의는 이제 공교운동은 뭐냐면 예전에는 공자들을 성인으로 숭배했지 종교로 숭배하지 않았잖아요. 종교 차원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 공자를 모시는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공교 운동을 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교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했냐면, 뭐 여러 사람이 반대했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낭시차오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낭시차오는康有為의 누굴까요? 예? 제자죠. 그래서康有為, 낭시차오는 공자를 뭐냐면 숭배하는 건 인정한다. 공자가 성인인 거 숭배하는데 종교로서 숭배하는 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낭시차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康有為 사상하고 좀 약간 멀어져요. 영향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처음엔 입헌주의자였죠. 근데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공화주의자로 바뀌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康有為는 끝까지 뭐죠? 입헌주의자야. 항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복벽운동도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康有為 공교운동 그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844페이지에 보면 그 심층학습康有為 공교운동이 있어요. 그거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난치차오가 이제 신민총복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종교 옹호는 공자를 섬기는 것이 위해서는 아니다 하면서 유교를 종교화시키는, 공자 모시는 종교화시키는 걸 반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43페이지, 동맹의 결설을 볼게요. 동맹은 1905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배경을 보면, 종전의 성별로 중심으로 혁명 조직을 넘어서 하나로 이제 전국적인 차원의 혁명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게 동명회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유학생 중심으로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됐죠. 경화운동을 배경으로. 그래가지고 통합이 됐는데 이거 외워두셔야죠. 세 개 큰 단체가 뭐냐면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예요. 예전에 기출문제 그거 쓰라고 나온 적 있어요.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자, 그 다음에 그때 강령은, 내건데, 거기에 이제 강령 특징을 보면, 그 중국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자, 해가지고 16자 강령을 내세요. 여기 보면, 내자, 총 몇 자죠? 16자죠. 예. 그래서 이 16자 강령을 보면요. 자, 오랑캐를 몰아내라고, 중화를 민국을 회복하고, 직권을 평등한다. 그러니까 구제에 달려라는 것은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중화를 회복하고, 회복중화. 창립민국은 공화국을 건설하고 평군 집권, 평군 집권은 이제 뭐냐면 직권을 평등한다 이런 뜻이야. 요 직권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어떤 책에서는 그 직권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평등 직권이나 직권 평등이나 똑같은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어 발음에서는 이제 순서에서는 평등 직권 평등에 직권 평등이 오히려 좀 더 맞아요. 어순상. 근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동맹의 기간지로서 뭘 창간했죠? 민보를 창간했죠. 이 민보란 명칭도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이제 예문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보 발간사에 구삼민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제창했는데 예전에 구삼민주의하고 신삼민주의 차이점 물어본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삼민주의라는 것이 손문이 제시했는데 이 삼민주의 기록에 보면 되게 많아요. 여기 뭐 구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이렇게 나눴지만 삼민주의도 한 세네 개 돼. 근데 우리가 삼민주의 그 세네 개 되는 많은 삼민주의를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동맹이 만들어졌던 구삼민주의 하나하고 그 다음에 뒤에 1차 국공합조 때 만들어졌던 신삼민주의 두 가지만 이제 비교해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비교해서 보면 민족주의에 대해서 구삼민주의는 아직 이제 청나라 있을 때니까 이민족이 세운 만주주의 세운 청나라를 타도하자 이렇게 내세웠고요. 근데 이에 반해 신삼민주의에서는 이미 청나라가 타도됐죠. 신해혁명 이후에 이때는 이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이야. 그래서 오족 통합을 제시해요. 이때 오족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한족, 해족, 만주족, 몽골족, 그다음 장족이죠. 그 외에 이제 소수 여러 민족도 있고 이게 왜 바뀌었냐면 처음에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는 신해혁명까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송맹을 중심의 혁명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국가를 만들 때 한족 중심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누가 비판한 난치차오가 비판한 거야. 양계초가. 왜 비판했냐면 한족 중심의 국가를 만들면 영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축소되죠. 거의 60% 이상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신강 위구르부터 해서 티벳, 만주 지역, 몽골 지역까지. 그럼 너네들 미쳤냐? 한족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신해영을 성공하고 난 이제 홍목파도 잘 생각해보니까 랑게차오 주장이 맞거든. 그러니까 태도가 돌변돼야. 여기서 민족이라는 건 한족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다민족이다. 통일된 다민족이라는 의미다. 하면서 오족 통합을 주장해. 그러니까 오족 통합이 돼야지만 중국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청나라가 마련해준 영토를 뭐냐 꾸벅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예, 이게 동아시아 책에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우리 뭐냐면 중국이 제대로 하려면 제국주의를 국가를 쳐부셔야 된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민족평등을 완성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권주의 같은 건 이제 보면, 민권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권리를 가지는 거죠. 주권을. 그래서 이제 구선민주의는 이제 전제 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건설하자.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 그래서 헌법과 총독제, 보통선거제와 의회를 설립하는데, 요때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제를 말해요. 대통령제를. 그 다음에 막상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형식상 공화국이 만들어졌긴 했어요. 근데 이 공화국이 무늬만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왜 제대로 된 공화국이 만들어지지 않고 위안스카이 같이 재집운동이 일어났냐? 그건 뭐냐면 중국이라는 사회가 봉건 사회가 남았기 때문에 봉건적 잔재가 그 다음에 군벌도 많고 그래서 이들을 타도하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반봉건 반군벌을 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권력 구조로서 선거권, 파문권, 창제권, 입법권이죠. 부결권, 사건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5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 5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3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개 권력기구를 더 둬요. 고시나 감찰을 행정부에서 분리시켜요, 보통. 예. 그 5권 분립인데, 이 5권 분립에 입각해갖고 나중에 중화민국 때, 훈전정치 때 그 권력구조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대만은 3권 분립이 아니에요. 5권 분립이야. 예. 그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민생주의. 민생주의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까 이제 평등집권, 평균집권 등등등이 많이 있죠.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토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양도 차익을 개인이 가지지 않고 국가가 해소해 다른 공공 분야에 투자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땅을 어떤 건물을 1억에 주고 샀어요. 1억에 근데 1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이제 10년 후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10억이 됐어. 그럼 차익이 뭐게? 9억이죠. 지금은 9억은 누가 갖는 거야? 개인이 갖는 거죠. 근데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도입해갖고 여기 지가가 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이 갖는 건 잘못된 거야. 왜? 개인이 노력해갖고 얻는 게 아니죠. 불효소득이잖아. 왜냐면 땅이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변에 기차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 상가가 이제 형성되고 여기 발전됐기 때문이죠. 개인이 발전시킨 건 아니잖아. 사회 전체가 발전시킨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 수익은 국가가 환수해서 공공재로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손문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의 해리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를 차용한 거죠. 벤치마킹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땅 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가 매도가를 이제 차익을 국가가 환수해가지고 공공사업에 이용하면 이런 땅 투기도 없애고 그다음에 재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권이 뒤집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가전법 한번 고치려다가 개구수전하다가 안 돼갖고 그냥 탈만했잖아요. 수족공모.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신산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생주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게 왜 많이 달라졌냐면 그건 이제 그 당시 제1차 국공합작 때 누가 들어왔죠?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보르디 같은 이제 또 미국 고문관이, 소련 고문관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경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러니까 경자 유전을 하자. 평균집권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평등집권은 말은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독점
대기업체가 국영화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과 집중을 방지하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특정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대재벌을 만들거나 토지가 특정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막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 절제라고요. 그래서 만약 자본 절제 이렇게 줄쳐놓고 그 의미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써요? 토지의 자본의 집중 방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중 복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회민주주의 개념? 사회민주주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상균주의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거 측면 올 때. 그래서 1차 국공합작 때 사회주의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구선민주와 신선민주의 차이점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와 관련된 이제 기출 풀어보고 그냥 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일단 312페이지 펴보세요. 자, 기출 312페이지. 자, 1번 문제 해볼게요. 1번 문제. 자, 다음은 슝원의 혁명활동에 대한 기술이다. 가의 그 단체명 3개를 쓰고 나의 내용을 삼민주에 연결시켜 구체에 쓰시오.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도쿄에서 기존의 세계혁명단체를 통합했다. 1905년에. 단체명은 흥중회, 하흥회, 강국회.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4대 강령, 16자 강령 있죠. 그래갖고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회복하자는 거는 민족주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화국을 건설하는 건 민권주의를 얘기하고, 토지 양도 차익을 해소해갖고 하는 직권평등은 민생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보기의 자주와 관련된 개혁운동은 노마가 멸망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 유럽 각국이 독립하였다. 그 뒤 각국은 자기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어 전제 정치를 강행했다. 피지배층은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 민권주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일어나 민생주의가 매우, 여기 민권, 민생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동맹의 기간인 민보에 참관을 해서 나온 삼민주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개혁운동 뭘까요? 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인연까지 받아들이니까 신의 혁명이죠. 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보기의 언어단체 입회 서약이다. 이 단체 활동에 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게 핵심 것은 그 중간에 있죠. 구제의 달로 회복중화, 창립민국, 평등집권. 오랑캐를 물리치어 중화를 회복하고 민국을 건립하여 평등집권을 이루자. 자, 이거는 이제 민보에 실려있는 16자 강령인 동맹의 강령 내용이죠. 그러면 동맹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 내용 보면 일단 1번 호복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 호복운동은 이제 동맹이 아니라 1917년 중화혁명당, 나중에 얘기했지만 비밀중 중화혁명당 단체 시절 때 손문이 전개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원세기가 그 당시 이제 당기석 군벌 정권이 예전에 그 신해혁명 때 만들어진 약법 체계를 무시하고 그 뭐냐면 그 안보국회를 구소를 하니까 예전에 약법 체제를 지키자. 호법이나 약법 체제를 지키자는 거야. 그 운동을 펼쳤던 것이 호복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호복운동을 계기로 했고, 그 밑에 있는 자기가 통치했던 강동정부의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민보를 발행했다. 맞죠? 답이. 그 다음에 3번 원세계 제재운동을 반대했다. 원세계 제재운동을 반대한 건 뒤에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 운남군부였던 당개혁은 호국군을 조직해서 호국전쟁을 일으켰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강조와 해주에서 혁명봉기를 시도했다. 요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이거 제가 외워두셔야 했죠, 아까 전에. 강주와 해주봉기는 동맹이가 익힌 게 아니라 그 동맹이 전에 흥중회가 익힌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뒤로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이거 316페이지 4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 있으니까, 요때 같이 풀어볼게요. 예. 그럼 다시 내용 들어갈게요. 자, 그 당시 이제 또 손문은, 국민정부 건국대강을 이제, 책에서 현명정계 3단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군정, 현정, 그 다음에, 훈정, 헌정. 그래서 이제 국민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있는데, 군정은 이제 뭐냐면, 군법 단계야. 그러니까 군이, 통치하는 단계. 2당 건국이라고 하죠. 당이 이제 뭐냐면, 나라를 만들어서 군이 군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혁명군이. 그래서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청주의 폐단 일수 및 건설 사업을 주도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벌들과 투쟁하여 국가 건국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민주주의가 실시할 수 없고 이때는 혁명군이 장악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군이 이제 직접 통치하는 2당 건국. 당이 국가를 건설하고 군이 군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단계. 이게 첫 번째 군정 단계야.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훈정 단계인데 요때는 이제 약법을 만들어요. 요때 약법이라는 거는 정식형법이 아니라 임시형법이죠. 임시형법은 약법을 만들고 이때도 이제 2당 치국,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당국정이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국민당이 꼭 당이 되는 거야. 국민당이 꼭 국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당 정당대회가 꼭 국가의 어떤 방침을 정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정당대회가 꼭 뭐가 되는 거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 장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 민주당은 여당일 뿐이지 민주당이 국가는 아니잖아요. 예. 자, 훈정 단계에서는 한계성을 장악하고 초보적인 기본법 단계, 현단위 지방자치 실시. 왜냐 민주주의를 곧바로 실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참 예비 단계가 필요해. 그래서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현정 단계 때 이제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이 훈정 단계는 나중에 장개석이 북벌 이후에 정국을 장악하고 나서 이 헌정 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훈정 단계를 실시해요. 국민당이 뭐죠?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거고 아예 헌법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반대파들이 비판하지. 왜냐하면 훈정 단계도 분명히 손문이 약법 단계를 명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약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도 이제 떠밀려가지고 만든 건 약법이 있어요. 근데 헌법을 안 만들어. 그래서 그냥 우회 없이 국민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1949년에 헌법을 만들어요. 헌정당이 넘어가 또 선포하는데 그때는 별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을까요? 1949년은 이미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갈 단계예요? 공산당한테 넘어갈 단계죠. 결국 대만 쫓겨나게요. 헌정 단계는 정식 헌법을 만들고 이제 혁명군이 군사행정권을 폐기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총독과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헌법에 입각한 정상 국가가 되는 단계가 헌정 단계야. 예. 근데 장개석이 이제 남경 정부가 집권할 때는 헌정 단계까지 못 나갔어요. 어디까지? 훈정 단계. 왜냐하면 헌정 단계까지 넘어가면 자기가 독재 정권 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훈정 정치를 계속 하는 거죠. 훈정 정치는. 그래서 이 단계의 특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그 장개석의 훈정 정치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청조를 멸망시키기 위한 혁명 방법을 좀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손문의 헌명 방법론이 이제 병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맹의 중구총회의 장강론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손문이 이제 동맹의 수장이 됐지만 이 동맹회 자체가 여러 조직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조직들이 해체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냐면 그대로 있었던 단계에서 이제 연합한 단계에서 동맹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손문이 이 여러 단체들로 구성된 그 동맹회를 컨트롤하지 못해, 케어하지 못해. 다만
자신의 몇 개 친위 조직들만 케어하는 상태야.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제 손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맹에 있었던 이제 그 장강 출신의 이제 혁명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 손문은 뭘 주장했냐면 여기다 변경혁명론을 주장해. 변경혁명. 이 변경혁명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땅이 너무 넓잖아요. 예. 근데 혁명파들은 뭐냐면 세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청조를 뒤집어 엎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손문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여기 청나라가 뭐예요? 북경의 수도 그죠? 그래서 북경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청나라 지배적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변경 지역에 일단 여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력 근거지를 해가지고 북부를 통해서 북경에 있는 청을 치자 이렇게 주장한 거야. 네. 그래갖고 이 손문이 어디 출신이냐? 강동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일대에 객군을 동원해갖고 아니면 해당을 동원해가지고 요 일대에 뭐냐면 계속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기록에 보면 11번 정도? 12대 정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반란이 흥중의 시제 때 했던 강주봉기하고 해주봉기예요. 그리고 동맹이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요 부근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근데 이 동맹회 자체가 이제 손문이 모두 케어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요 손문의 영향력 밖에 있었던 여러 조직들 있죠. 이 여러 조직 중에 손문의 변경론을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동맹의 중부총회라는 조직이 있어. 이 동맹 안에 이 중부총회 조직 원전 되게 어느 출신이냐면 강동성 출신이 아니라 양쯔강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만 절강성, 강소성, 호남성, 호북성 그런 출신이야. 예. 그들 입장할 때는 여기에 변경론을 하면 무의미하다. 차라리 장강 지역에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장강을 장악한 다음에 거기가 경제적인 생각 높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경을 떼어 엎어야 돼. 청나라를 떼어 엎는 게 훨씬 더 뭐냐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장강혁명이야. 그러면 이 장강혁명론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거는 손문이 그 뭐냐 이 동맹의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완전히 장악했으면 장강혁명이 나올 수가 없지. 끽소리 못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때 손문은 동맹의 수장일 뿐이지 완전히 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맹 안에서 뭐 그 장강혁명론 그 다음에 그 아까 변경혁명론 이런 것들 이제 등등 했지만 결국엔 다 실패해요. 예, 청주에 지나오는 결국에는 동맹의 조직하고 상관없는 나중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 문학사라든지 공진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그 뭐냐면 신군을 동원해갖고 그 무창혁명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신해혁명이 퍼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신해혁명은 동맹이가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신해혁명은 동맹을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고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외곽 조직들 그 동맹에 속해있지 않은 외곽 조직들이 기발돼갖고 그때 신사층들이 결합돼갖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그 수장을 세우려니까 임시 대통령도 세우니까 웬만한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브레임 좀 이름이 있는 누구를 내세운 거죠? 손문을 내세운 거야. 손문을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변경혁명론하고 장강혁명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봉기를 했죠. 근데 결국엔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서 사상과 조직의 통일성이 없는 상태에서 봉기가 계속 실패했고 내부 분열이 더 가속됐고 그리고 손문을 중심한 본부의 통제 없이 독자적 행동한 그 동맹의 조직 내에 그들이 많았다. 그건 동맹회가 조직보다는 인물 유지의 문제점이 포출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맹에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부 활동도 많았고 손문의 약발도 그렇게 먹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송맹과 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되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당 지금 대륙 정권이나
대만 정권도 손문의 역할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예. 근데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하지만, 자, 그럼 정통론에서는 이제 보면, 그 손문, 흥중의 동맹회, 이런 역할을 되게 강조하고, 그 밖의 인물이나 단체, 정치 세력을 역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정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어딜까요? 국민당 쪽의 입장이죠. 근데 이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제 손문의 역할은 인정하긴 해. 그래서 손문이 불루자 혁명을 일으켰고 이것을 계승한 게 뭐다? 모택동의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그래서 정통론을 딱 내세우지만 이때는 좀 달라.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각에서 가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각에서 손문의 황중의 동맹회를 불루자 혁명에 있었고 그 불루자 혁명을 이어받은 것이 모택동 사회주의 혁명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계도 있었다. 손문의 활동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손문은 위대하다는 걸 인정해요. 중국 공산당도. 그래서 손문을 국부에 모시고 있죠. 이 사람들도. 예. 자, 근데 정통론과 신정통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제 그 의견이 등장해요. 이거는 중국 사학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대개는 외국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건데 기록에 보니까 그 하와이 흥중회가 최초의 혁명 조직이 되어 있지만 실제 기록에 보면 찾아보니까 보이문사가 오히려 최초의 불루자 정치상체다. 그래서 혁명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다음 강주 봉기의 계획은 그 당시 흥중회가 일으켰던 초창기 강주 봉기 계획은 뭐 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게 아니라 단순한 반정 운동이었다. 왕조를 뒤엎 운동밖에 안 됐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뭐 그 우리가 공화주의에 입각한 혁명 조직의 운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가 분열돼 있었죠. 그 동맹 분열 중에 큰 원인 중에 손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되게 대만학계나 중국학계는 손문의 역할을 상당히 인정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346페이지 잠깐 풀어볼게요. 자, 346페이지 16번. 자, 16번 문제 보면 자, 가는 중국의 어떤 혁명단체 강령 내용이다. 가다체를 구성한 혁명단체를 세 가지 써보고 가에서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의 니은에 위한 통치된 나의 A의 통치 시기를 말해보고 나가 당시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디귿과 니을 관계 속에서 두 줄에 쓰시오. 자, 여기 보면 가는 어느 단체 혁명 강령이죠? 동맹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의 구성단체는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권을 평등한다. 토지 매도가 매수가의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가지지 않고 국가가 한수의 빈부격차를 줄인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의 통치 시기는 이제 군정 시기 A시로 진전되면서 여기 A 시기는 뭘까요? 훈정 통치 시기죠. 그 다음에 그 중국 국민당이 이제 북벌 후에 정국을 통일하고 권력 구조는 오권 분립이죠. 그래서 국민정부는 국민당 중앙정치회의의 감독을 받아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오권을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좀 보면 되고 17번은 이거 나중에 좀 풀어봐야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350 예? 어디요? 예, 그러니까 권력구조 특징이요. 예, 중국 국민당을 국민정부가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정부와 당하고 일치하잖아. 이당치국이잖아. 예, 그러니까 국민정부를 이당치국이니까 당이 정부와 관계 속에서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그 권력구조의 특징 안에서 이제 오권 분립이 있는데 이 오권 분립이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5개로 나누는데 가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당의 통제가 있었고 당도 정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권력 분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연결돼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행정입법 사법 고시 관찰이니까 그걸 국민당 중앙정책 감독을 받고 국민정부가 국민당 중앙정책 감독을 받아갖고 오권을 하니까 그냥 이 당 치고 있고서 국민정부가 당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권도 당 밑에 있는 거죠, 국민당.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당연히 장기에서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지금처럼 대통령, 입법, 사법기관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문재인이 독재를 하고 싶어도 독재를 못 하잖아. 입법기관, 사법 견제를 하니까. 예, 요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 35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55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기획의 내용을 두 주 이내에 서술해보고 니은의 봉기를 주도한 혁명단체를 말해보시오. 다음 기획의 내용 서술 시 예문 내용체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명칭을 각각 쓰시오. 최근에 중국혁명에서 소문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국민당사가들은 제시된 정통론이나 이에 비판적 개선은 대중의 신정통론인데 이 신정통론은 이제 마르크스 입각한 레닌주의 입각한 이제 거죠. 그래서 그 손문 흥중의 동맹의 정통론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한계점을 비판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봉기를 주도했던 강주 봉기, 해주 봉기를 조직했던 단체가 무슨 단체죠? 흥중회죠. 그래서 흥중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명칭과 나의 혁명적 명칭을 쓰시면 되는데, 자, 손문은 강주, 해주 봉기 등에서 보는 것처럼 청나라 외곽에서 반만적인 해당 세력과 객군을 동원해서 혁명의 근거지를 확보하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청나라 정부를 정복하는 무슨 혁명론? 변경혁명론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10번에 넘는 봉기를 했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대해서 송교인, 단인봉 같은 동맹의 중부총에서는 무슨 혁명론을 주장했죠? 장강혁명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이제 내용 들어가면 신해혁명 볼게요. 신해혁명도 이제 관련된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은 이제 국민혁명이라고 또 하는데 신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해혁명을 하죠. 배경을 이제 보면 그 예전에 이제 강서재난 황제가 있었죠. 이 강서재가 이제 서태후가 죽기 하루 전에 의문의 죽음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강서재가 죽고 나서 그 강서재 밑에 학렬 중에 좀 이제 왕이 계승에 가까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린 송통제를 이제 즉위시키죠. 부위를. 그래서 이 송통제가 이제 마지막 황제가 되는데 이 송통제가 넘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순치왕이 섭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순치왕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때 신황제 내각, 친기 내각이 등장하게 돼요. 이 친기 내각은 이제 왜 친기 내각이냐면 그 내각 구성원들 보면 이 친기라는 게 되게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5대까지가 다 친기거든요. 그러니까 다가 황실 일족들이야. 그래서 거의 뭐냐면 만주족들. 그리고 몽고족들인데 몽고족도 이제 만주족의 외가족들. 한족들은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 신황족 내각을 보고 당연히 그 당시 입헌파 신사들이나 개혁적 지식인들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청나라를 더 이상 지지해서는 안 되겠다. 청나라 이미 한물 갔다. 그래서 청나라를 뒤엎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신사계층들이 이권해소 운동을 펼쳐요. 그 이권해소 운동은 뭐냐면 예전에 서구 열강으로부터 뺏겼던 이권들 있죠. 강상체육권이나 그 다음에 또 철도 부술권 이런 것들을 뭐냐 해소하자. 그러면 해소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신사층을 중심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요. 채권을. 그래서 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 뭐냐면 그 이권 회수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어느 정도 그게 성공돼서 철도 부설권을 회수해갖고 철도를 민영화시키려고 했어. 신사계층들이 운영하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했는데 문제는 이때 그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요때 이제 철도 그 이권 회수 운동을 통해서 회수된 철도 부설권을 뭐냐면 정부가 철도 국유화를 시켜가지고 반포하고 이 철도 부설권을 매개로 해서 뭘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 당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일종의.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갖고 차관을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신사계층들 입장일 때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그 부설권을 정부가 뺏어가지고 그것을 뭐냐면 외국에 다시 파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를 보잖아요. 거기에 농민들도 같이 들고 일어나는데 왜 농민도 같이 들어갔냐면 그 당시 신사들 밑에 농민들이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신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일종의 채권을 강제로 농민들이 사게 한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게 후지 조각이 되잖아. 당연히 반대하죠. 같이 봉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막 봉기를 해요. 사천 봉기가 일어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신사계층들이 그 주도층 역할을 했고 또 신사계층들이 그 당시 반조세 운동을 또 뭐냐면 농민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 비용 상환이나 배상금, 차관 원리금 상환금 같은 재정 부담을 하니까 그 정부가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을 했고 부과하려고 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대했고 이걸 이제 반대를 이끌었던 계층들이 신사계층들이야. 그래서 그 지방의 신사계층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신해혁명 이후에 입헌파 신사들이 이렇게 발언권이 센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농민들을 장악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향력 행사하고.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소장로 반대 투쟁, 미국 약탈, 기아는 기아예요. 신정 반대, 학교 파괴, 반기독교, 청조타 등 여러 가지 폭동들이 발생을 해서 그 당시 혁명적 분위기가 확산이 됐다.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다? 철도 국유화 운동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청조가 열강대 철도 이권을 내주는 행위로 인식했고 그 당시 농민들과 신사계층은 철도 그 이권 해소 과정 속에서 채권을 많이 사뒀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호남성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봉기가 발생했고 그 중에 제일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역이 사천선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천 보호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단체들이 그 당시 사천선에 크게 봉기를 했고요. 너무 이제 봉기를 하다 보니까 정권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되고 그리고 사천군 안에 있는 사천선 안에 그 병력 가지고 진압을 못하니까 그 당시 그 호북성 군대를 끌어다가 사천선에 진압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호북성의 수도가 이제 어디냐면 무안산진 아시죠? 무안이거든요. 근데 무안이 크게 이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무창, 항구, 한양. 그 중에 무창에 있었던 신군 중에 일부가 뭐 군을 장악하고 봉기를 한 거야. 그리고 무안 일대를 장악해요. 그 무안 일대를 장악하고 나서 어떻게죠? 곳곳에서 이제 입헌파 신사들이 들고 나서 그리고 형법파 신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각성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된 거죠. 독립을 하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문학사와 공진회가 이제 주도를 했죠. 호북 지역의 이제 혁명단체인데 이들은 예전부터 신군에 들어가서 혁명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창봉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무안을 이제 장악을 하고 이게 영향을 받아서 20개 이상의 각성이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혁명 세력들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성의 독립 세력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결집된 그 단체가 뭐냐면 호북군 정부예요. 네. 왜 호북군이었냐면 그 당시 신해혁명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무창이었잖아요. 네. 그 무창이 호북에 있으니까 호북성이 있으니까 이제 호북군의 군정부를 수립했어. 그래서 무창 봉기가 성공한 후에 자유국위원들의 협의회에 그 당시 이제 청나라 군대 중에 신군의 여운형이 이제 이미 혁명군에 투신했었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성립을 했고요. 그 활동을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 재산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영사에게 중립통보를 하죠. 그래서 혁명군들이 외국인들의 제사를 보고 외국인의 생명을 보호했으니까 너희들은 중립을 지켜라.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에 대항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통일정부의 필요성을 이제 느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임시정부를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논의가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거 좀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임시정부 그때 설립해서 통일정부 논의 필요성이 일어나고, 임시정부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죠. 하나가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를 실시하자, 아니면 의회 내각제를 이제 실시하자. 그 논의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하고 나서 또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하여튼 그때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일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각성의 혁명세력들이 소집해서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공포하죠. 그리고 나중에 임시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뽑자라고 결의하죠. 이때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것 전에 앞으로 정식 정부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보다는 좀 전체적인 안을 제시한 거야. 이 대강이라는 말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호복국 정부의 이제 과정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혁명 주체의 변화를 볼게요. 처음에는 그 신병 사병이나 혁명파들 본겠지만, 그 당시 이들이 이제 중심 인물이나 대중적 기반 부재로 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사 중심의 입헌파와 구우 세력의 주도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특히 이제 신사 중심, 그러니까 입헌파 신사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것이 뭐냐면, 반조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권해소 운동 등등. 누가 이끌었죠? 입헌파 신사들이 이끌었죠. 농민들의 영향력이 되게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혁명세력들이 변화가 일어났고요. 나중에 들어온 이제 동맹이나 뭐, 손문은 얼굴마다 뿐이지,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들었어. 왜 그러냐면, 손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별로 없었어요. 되게 어떻게 했죠? 일본이나 저쪽 영국이나 왔다 갔다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돌아왔기 때문에 국내 기반 조직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좀 비슷하냐면 이승만하고 좀 비슷해요. 이승만하고. 그러니까 널리 알려졌긴 했지만 그 국내 기반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강자중국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입헌파로 대표되는 대항 세력은 혁명파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국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보다 더 통일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대미 보이콧 운동이나 이권 회수 운동을 통하여 대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민적 대중운동의 지도자로서, 따라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쉽게 종래의 반대 태도를 버리고 혁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권력으로 장악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혁명파보다 훨씬 안정된 국내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파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국내적 또는 지방적인 기반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던 손문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문이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니까 당연히 이제 혁명파들은 이 사람의 얼굴마담을 내세웠겠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일단 남경에 수입을 하고 손문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임시 약법을 만드는데, 이때 임시 약법은 정식 헌법이 아니라 뭐냐면 헌법 만들기 전에 뭐냐면 만든 임시 헌법이야. 그러니까 정식 헌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호복국 정부가 했던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일부 수정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 그 전부터 그 정치체제를 미국식 그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원 내각제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손문은 좀 약간 권력욕이 이제 많은 사람이에요. 좀 이승만 비슷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승만은 뭘 원했죠? 대통령을 원했죠.
이 사람도 대통령을 했어. 왜냐면 그 내각 책임제냐면 자기가 혼자 해먹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소문이 미국 대통령제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실시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이제 여기는 우리 대통령의 얘기가지만 얘네들은 총독이라 번역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여서 총독제를 실시를 했고, 다만 이때 이제 내각 책임제 요소를 좀 더 반영했어요. 이 내각 책임제 요소를 이제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송교인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송교인 내각 책임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제와 그다음 송교인의 내각 책임제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청나라가 이제 뭐냐면 청나라가 신해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죠. 근데 군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종전에 혁명군 가지고 막지 못하니까 이제 타협을 보게 하는 거죠. 그때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안스카예요.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어떻냐면 위안스카이는 이제 초창기 신군을 만들 때 주요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이 신군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주요 신군들을. 근데 이제 친기 내각이 등장하니까 친기 내각 입장일 때는 이제 위안스카이가 좀 뭐냐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한족 출신이고 막강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신군 총사령관에서 강제 끌어내요. 그래가지고 위안스카이가 이제 저쪽 자기 고향에 가고 그냥 묻혀 지내고 있었어요. 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막 신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들 진압하려고 했는데 신군을 동원하려니까 신군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영향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당연히 누굴 또 모셔올 수밖에 없어. 위안스카이를 모셔온 거죠. 그래서 사정해갖고 위안스카이를 모셔와갖고 위안스카이가 이제 신군을 이끌고 중앙군을 이끌고 밑으로 내왔는데 위안스카이도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얘네들 진압하고 나면 또 토사구팽 당할 것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꾼짝하고 있을 때 이 틈을 노려서 신군 측에서 혁명군 측에서 이제 사절단을 파견한 거죠. 너희들이 우리하고 손을 합치면 위안스카이가 이제 혁명군과 손을 합치면 임시정부 자리를 너한테 주겠다. 손문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사절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문이 그렇게 하니까 좋다. 땡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청조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제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너 물러나라 하니까 부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역사가 이제 청왕조가 멸망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원세기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임시정부 총독을 이제 차지하고 그리고 했는데 문제는 임시약법의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거기 이제 보면 송교의 내각 책임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세기가 이제 총독을 이제 되니까 재빠르게 원세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책임 내각제 요소를 또 강화시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원세기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책임 내각제 부분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원세기가 이제 임시 대총독을 이제 선출 결의해가지고 됐고, 그래서 이제 원세기가 이제 혁명파에 가담한 대신에 대총독을 취임했고요. 손문이 사임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이제 손문이 요구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수도를 남경으로 해야 된다. 북경 옮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임시약법을 꼭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원세기 입장 볼 때는 그걸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손문이 남경으로 계속 수도를 요구했던 건 뭐냐면 원세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원세 기반이 어디 있어요? 북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북경으로 수도 옮기면 당연히 원세의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죠. 위치가. 그 다음에 임시약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많다고 했죠? 아까 이제 처음에 미국 대통령이 됐다가 책임 내각제 요소가 더 강화됐다고 했죠. 위안스카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시약법을 자체는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사람 입장일 때는. 나중에는 임시약법을 폐기하고 그래요. 지가. 예.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수도는 계속 어땠다? 원세가 남쪽 안 내려와. 그래갖고 북쪽에 있다가 북쪽에서 이제 자기들 부활시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자작극에서 이제 자작극이 나니까 이제 이걸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해갖고 북경의 아예 수도 박아버린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혁명파의 한계를 볼게요. 자, 초기에는 혁명파가 우세를 차지했지만 나중에 이펀파와 구세력의 주도권을 상실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펀파가 이권 해소 운동을 통해서 대중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혁명파 안에 구심점이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혁명파 내부의 분열과 통일적 행동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혁명파 내부의 분열과 그다음에 통일적 행동이 결여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명 과정에서 구관료와 이펀파 합작을 해서 내부 분열이 더 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혁명파가 자체적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없었고, 소문난 인물이 있었지만 그냥 상징적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혁명파 자체 조직 내부에 국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구세력하고 이펀파와 합작을 하는 과정에서 또 혁명파에 또 그 반발하는 세력들이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한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신해혁명의 재견해 보면 이게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신해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많아요. 다양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반제 반봉건 운동으로서 공화제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오사운동의 전 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1민국혁명, 국민혁명, 신혁명을 보고 제2차 민국혁명을 오사운동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공산당도 그런 관점에 좀 보고 있는데 그 보통 신해혁명을 불우주혁명을 보죠. 그 밑에 예. 그래갖고 이게 있나? 예. 그래서 이제 3번하고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의 혁명성을 인정하지만 이거는 손보를 중심한 불우주혁명이었지 전 민족적 혁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전 민족적 혁명은 나중에 누가 이끌었다는 거 공산당이 주도를 했고 그 계기가 됐던 걸 오사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이제 그 신해혁명까지는 오사운동 이전까지 신해혁명을 근대에 포함시켜서 얘기하죠. 근데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뭐야? 현대에 포함시켜 얘기하죠. 그 이유가 그 불우주혁명이기 때문에 구민주의 혁명이고 오사운동은 뭐죠? 신민주의 혁명이야.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당은 그렇게 안 보죠. 국민당은 신해혁명 자체가 불우주화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참여한 혁명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뭐가 몰려나와요? 근대와 현대가 나눠요. 그래서 국민당의 시각과 공산당의 시각이 좀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그 당시 이제 2000년 동안 유지했던 한계 지배체제가 몰락하고 공화제로 전환됐고 이때 이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만들어지죠. 중화민국이라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뭐냐 공화제 의무보다는 또 군주 정치의 붕괴 의미에 또 강조되는 견해도 요 안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족에 참여하는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그 혁명하고 부조하죠. 누구 중심이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리고 농민은 거기에 그냥 보조적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공산당 관점이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국민당의 반론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 그래서 일부 혁명을 부정하는 비판적 관점도 국민당 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4번이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3번까지가 이제 뭐냐 공산당 관점이죠. 일부 혁명을 부정하는 비판적 관점이 공산당 관점이고 그에 반대한 관점이 이제 국민당 관점인데 국민당은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농민세력을 포함한 전 민족이 참여한 혁명이다. 그래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신해혁명 자체를 가지고 뭐 근본적 사회 구조가 없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바뀐 것 뿐이고 상부 구조만 바뀐 뿐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는 바뀐 게 없지만 앞으로 중국혁명의 방향점을 제시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 기출 4번을 볼게요. 4번. 거기 313페이지 4번. 거기 뒤에 뭐 314페이지 5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거와 주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마지막에 풀어보고 일단 313페이지 4번을 볼게요. 자, 중국의 신해혁명에 대해서
황제제도의 폐지와 공화정의 탄생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긍정적 평가를 주로 이루고 있지만 이후의 정치상황이나 사회적 효과의 측면에 보면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 아래 제시된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각성의 신군 세력 때 혁명 이후에 각지의 정치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 신의 혁명의 향신혁명이나 평가할 만큼 평가 저하는 견해도 있다. 왜 향신혁명, 신사혁명이 나와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바뀌었다고 했죠? 입헌파 신사들. 네. 그 다음에 혁명이 확산되는 과정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 대부분 성에서 혁명파를 패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악규전전이 이제 신의 혁명을 비판 소수책인데, 악규전전은 누가 쓴 거죠? 노신이 쓴 거죠. 그래서 이 악규라는 인물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 독성과 강기, 무능이 보여주는 사람이야. 오늘날만 뭐라 할까, 어버이연화? 그런 인물이죠.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이 신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뭘 하냐면, 나서서 자기가, 혁명군의 일원이다. 한번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혁명군이 들어와서 얘를 이제 뭐냐면, 처형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아큐라는 것은 누굴 상징하죠? 중국을 상징하죠. 중국이 그만큼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독성과 강기, 무능에 빠져 있었다. 중국의 그 당시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의미로 아큐는 민중을 상징하고 있어. 민중들이 혁명에 동원됐지만 결국에 혁명에 의해서 희생됐다. 이런 걸 뜻하죠. 그러면 이 신의 혁명의 주체는 결국 민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계를 쓰라고 하는데, 한계를 쓸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단서를 놨죠. 주도층, 사회구조, 혁명 후 전개된 정치상, 요 세 개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자, 일단 민중이 아닌 누구였다? 신사층과 신군이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건적 지배의 재평만 하는 정치적 변화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원세계의 독재와 군벌 통치만 나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요런 내용들 이제 한번 신의 혁명 평가와 관련돼갖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총괄평가 문제 볼게요. 348페이지 펴보세요. 자, 348페이지 20번 문제 보죠. 20번. 자, 다음은 신의 혁명 과정에 제기된 문제이다. 가해 총정부에 어떤 조치에 항의한 건지 써보고, 총조가 이 조치를 내린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주장한 인물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신의 혁명 시기 때 제정된 임시인약법에 나의 주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술해 보시오. 자, 거기 이제 총정부에 어떤 조치에 반영하냐면, 이거는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한 거죠. 그러면 왜 조치에 그런 내용을 내었냐? 철도를 민영하여 지방에 부서가면서 엉뚱한 비용을 지방에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늦출 수 우려가 있고, 통일된 철도망을 구축하는 장애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건 잘 알려진 일단 이건 명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뭘 하기 위해서 열강들에게 이 총조가 철도를 담보해서 뭘 받기 위해서 차관을 받기 위한 거죠. 예, 그게 실질적인 이제 이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인문은 누구냐면 요건 송교인이야. 이 사람은 나중에 위안스카이에게 암살당하는데, 이 사람이 제 주장한 게 내각 책임제죠. 그래갖고 이제 송교인의 의견이 나중에 신해혁명 때 임시약법에 반영이 되죠. 그래갖고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중참 양원에 대한 국회를 개선하고, 거기에 내각 총리에 선출한 위안 내각제를 하자. 그래서 임시 대총독과 부총독을 참의원에 선출하자. 그 내용이 이제 권력구조와 관련된 주장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임시약법에 이 주장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위원 내각제 요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세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약법을 폐지시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자, 위안스카의 정치 부분이 있는데, 위안스카의 정치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